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 고시원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는가 하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오중 추돌 사고를 내 5명의 중경상을 입는 사고와 함께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4m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하고도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에도 다양한 화재 사고가 많았습니다. 상가나 음식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나 거주하는 곳에 불이 나서 정말 아찔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성은 교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해 주셨는데 화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나면요, 대피하기도 쉽지 않아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네. 작년 말 상가 계단에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서 2명이 숨지고요. 또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처럼 안전에 부주의하거나 또 나의 이기심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새벽 2시 57분, 서울 종로구 3일대로에 있는 빌딩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같은 건물 5층 고시원에까지 연기가 번져 고시원 거주자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새벽 시간 갑작스럽게 난 불로 건물 근처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아침 8시 27분 서울 도봉구 방학로에 있는 양말 작업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화재 진압에 돌입했습니다. 입구에서 퍼져나오는 엄청난 유독가스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119 대원들은 소방수를 뿜어 불길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뒤 내부로 진입, 화재 진압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소방대원들의 손에 10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말 만드는 기계의 전기적 결함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녁 8시 2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일대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식탁 위 숯불에서 불티가 튀어 연통 내부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로 착화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19 소방구조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완전 진화됐습니다. 저녁 시간 하마터면 큰 피해로 번질 뻔한 아찔한 음식점 화재 현장입니다. 오후 2시 29분 이번에도 역시 음식점에서 일어난 화재인데요. 서울 은평구 상가 2층에 있는 족발집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족발집 주인과 상가 거주자들이 미리 대피해 화를 면했는데요. 하마터면 상가 전체로 불이 번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가 화재 현장입니다. 네, 5층 건물의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꼭대기층 5층 고시원에 사는 사람의 연기를 흡입해서 이 병원으로 옮겨진 걸 보면은 정말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홀 등 수직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요, 상층부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다세대 건물에서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에 삽시간에 퍼져서요, 연기 흡입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유독가스가 자욱한 건물 안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고는 다른 일반 건물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요. 인명피해도 그만큼 큰데요. 네. 대부분 연기로 인한 질식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인 만큼요.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에 갇혔다 하면은요. 불길이나 연기로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라든지 계단으로 대피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네.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막고요.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리하게 이동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겠네요. 근데 교수님, 만약에 문틈 사이로 화재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그땐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요. 몸을 최대한 낮춘 엎드린 자세로 네. 담요라든지 타월 등에 물을 적셔서 입과 코를 막은 상태로 짧게 호흡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안전한 창문을 통해서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요. 또 물건 등을 창밖으로 던지거나 네. 또 현재의 상황과 같은 위치를 적은 종이를 페트병 안에 넣어서 아래로 던져서요.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서요. 불길의 확산을 좀 지연시킬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라든지 팔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에 적신 수건을 천으로 이렇게 적셔서요. 이 화상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간혹 화재 현장 화면을 보면은 급한 나머지 불을 피하려고 건물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요. 창밖으로 무턱대고 뛰어내리거나 또 화염이 센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정말 큰일 나는데요. 또 건물 안에 갇혔을 때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마음을 굳게 먹어야 결국 구조돼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대처 방법을 지켜가면서요. 119 구조요원을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화재 대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 정말 화재 현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숨이 막 차오르면서 긴박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대피 방법 잘 기억하시면 거기가 어디든 안전지대 119가 되실 겁니다. 오전 10시 33분 올림픽대로 하남에서 잠실 방향 구리 암사대교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서 있는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인데요. 1톤 화물차 운전석에 끼어있던 운전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분 구로구 서해안로 부근에서도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정차 중이던 차량 석 대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 경차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34분 경부고속도로 반포나들목 부근 서울 방향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레카차, 택시 등 차량 5대가 뒤엉켜 추돌한 사고인데요.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로 알려졌습니다. 무심코 달리는 도로에서 잠깐 방심하다가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술을 한잔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연쇄추돌 사고가 많았는데요. 교수님, 역시 음주운전 사고는 있었습니다. 추돌 사고의 원인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돌 사고의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요. 네. 대표적으로 운전자가 전방 응시를 하지 못하고 한눈을 판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 중에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요. 네. 음주라든지 졸음운전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네. 교수님, 음주를 할 경우에는 몸도 잘 가눌 수 없게 되는 것 외에도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져서 더욱 위험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동안 수차례 여러 번 강조해 왔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모임이라든지 회식 때 빠질 수 없는 게 술인데요. 술을 마시는 것까진 좋은데요. 술에 취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마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주 2잔 정도, 또 맥주 2캔 정도를 마신 후에 1시간 이후의 상태, 이 정도가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단 난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0.05%에서 0.1% 미만은요, 형사 입건이 되고요. 또 네. 10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0.1% 이상이면은요, 형사 입건과 동시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핸들 잡으면 차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은 물론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50분 북한산 족두리봉과 향로봉 사이 걸레바위에서 등산객이 계곡으로 추락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행과 북한산을 오르던 50대 등산객이 산행 중 발을 헛디뎌 20m 아래로 추락,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 산악구조대는 추락 등산객을 응급처치 후 들것을 이용해 구조 헬기로 올려보냈는데요. 신속 출동한 119 산악구조대의 안전구조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풍광을 즐기려는 등산객 수가 나날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한 산행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침 9시 9분 강변북로 한남대교 북단에서 두모교 방향 1km 지점에서 달리던 택시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차 안에 갇힌 기사와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119 구조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다행히 운전기사와 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조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이 허리와 전신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 1시 31분 서울 용산구 서울타워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사장 외부 4층 계단에서 페인트 칠을 하던 인부가 작업 중 추락해 2층 외벽에 설치된 임시철판 바닥 구조물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m 아래로 추락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부는 안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4시 10분 공사장에서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작업 중이던 인부가 1층에서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는 허리와 골반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공사장 사고 소식.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공사장 인부의 추락사고 소식이 들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물론 부주의한 탓도 있겠지만 공사장은 원래 위험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공사장에서의 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공사장. 여기는 또 크고 작은 추락사고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곳인데요. 네. 추락사고 예방법으로는 견고한 작업 발판의 확보라든지 또 안전 난간대, 또 안전대 및 추락 방지망 이런 것들이 꼭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방호 조치라든지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안전화, 안전모 착용도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락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전불감증은 공사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요. 공사장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각자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공사장 관계자들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엔 바깥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아이들에게 닥칠 수 있는 집안 불안전 요소들을 짚어보고 또 안전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아이들을 집안에서 놀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집 안이라고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집의 위험 요소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집 밖보다 집 안이 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교수님.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TV 앞으로 바짝 다가 앉으셔서 귀도 쫑긋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60%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또 그중에서 70%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집, 엄마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린이 안전사고 중 식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식탁보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은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이가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요, 축 늘어진 식탁보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끔찍해요. 그때 식탁 위에 팔팔 끓고 있는 네. 찌개 냄비라도 있는 상태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찔하죠. 그러네요. 이 아이의 힘을 얕보지 말고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식탁보 사용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꼭 식탁보를 사용했다 하시면요, 그 위에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위험한 물건을 절대 올려놓지 마시고요. 네. 또 아이 방에도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커튼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가늘고 긴 블라인드 끈을 잡고 목에 감고 놀다가 침대 아래로 발을 헛디끼라고 한다면요, 아이의 목을 졸라서 질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질식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창문, 블라인드 사용에 정말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블라인드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교수님, 이 집에서 쉽게 보이는 운동기구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영유아의 36%가 런닝머신이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운동기구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하거나 기구 사이에 눌리거나 또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잦다고 하는데요. 또 미끄러짐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갑자기 운동기구가 돌아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 코드를 꼭 뽑아두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는 등 어른들이 꼭 옆에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실내에 화분을 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실내를 넓게 쓰려고 베란다를 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내에 화분을 많이 두잖아요. 그럼 그것도 위험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고 무거운 화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못 넘어뜨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오산입니다. 네. 아이들이 기대거나 또 좌우로 밀면서 막 이렇게 흔들면은요, 그 무게감 때문에 관성이 붙어서 잘 넘어진다고 보시고요. 베란다로 옮기거나 잠시 다른 집에 맡겨두시는 것도 중요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집안에서 아이들 눈에는 무궁무진한 호기심 천국인 장소가 주방이잖아요. 이 주방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는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방에 자꾸 들어가서 신기한 것들을 만지고자 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요. 맞아요. 일단 주방에서 물을 끓으면요, 소리가 나는 신기한 주전자, 또 뜨거운 김이 뿜어대는 이런 돌아가는 전기밥솥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예쁜 색깔의 유리 그릇과 여러 가지의 주방 기구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그냥 놔두지 않는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요주의 1호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네. 그래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라든지 날카로운 칼자루, 또 찌개가 담긴 뜨거운 냄비 등은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주방은 위험한 곳이라는 이런 인식을 수시로 심어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동안은 한시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특히 밥솥 증기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뜨거운 물보다 뜨거운 중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요. 아이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밥솥에도 신경을 써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상이라든지 침대 머리맡에는 쿵쿵 머리를 찢는 사고들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가구 때문에 다치는 사례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뾰족한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대를 꼭 씌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이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되어서 엎드려 기어다니면서 아이의 눈높이로 집안 곳곳에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다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제 주변의 아이들은 엄마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이것도 위험 요소인가요? 네, 그렇죠. 엄마의 화장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물입니다. 네. 뭐든지 입으로 먼저 가져가는 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화장품은 간식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크기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립스틱 뚜껑도 아이들은 또 굉장히 쉽게 또 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열어서 아기가 그 립스틱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아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문에 달린 경첩입니다. 맞아요. 이 경첩에 아이 손이 절단됐다는 뉴스를 종종 보기도 하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아이 손가락이 문틈에 껴서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수술하는 경우도 봤어요. 네, 방문이나 옷장에 달린 경첩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아이들은 호기심에 꼭 문틈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거든요. 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두거나요, 아이에게 미리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추워진 바깥 날씨 때문에 집안에서 노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가정 내 불안전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입니다.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가정 내에서 어린이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뜨거운 찌개가 놓여있는 식탁보를 잡아당겨서 아찔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블라인드 줄이 아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조절하는 가늘고 긴 줄이 우리 아이의 목을 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 무거운 화분을 두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몸을 기대 좌우로 흔들면 무게감으로 인해서 넘어지기 쉬운 화분은 어린아이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주방은 아이들의 절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뜨거운 찌개 냄비, 또 유리그릇이라든지 칼 등 위험한 물건들이 매우 많은 주방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설마 하는 아니함이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둘러보세요. 아이의 눈으로 말이죠. 네, 이번 순서 역시 안전에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인데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교통신호는 아예 무시하고 자기 들어오고 싶을 때 그냥 끼어드는 막무가내 운전도 도로의 또 다른 무법자입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단번에 본인이 가고 싶은 안쪽 차로로 그냥 들이미는 까만색 차.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리네요. 직진 신호 받고 달려나가는 차 앞을 막으며 태연히 불법 유턴하는 저 택시. 교통신호라는 게 있는 줄 아시기나 한 건가요? 아무 일 없이 잘 달려나간다 싶었는데 이건 뭡니까? 앞못 보는 차는 분명 아닌 듯한데 호시탐탐 위험한 역주행을 노리고 있는가 본데 본인은 물론 생사람 잡을 역주행 도대체 왜 하시려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외선 차량을 위한 신호인데 그냥 달려오는 저 차. 그 자리에 정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진해 오다가 핸들을 꺾어 역주행 차선으로 가버리는데 정말 못 말릴 도로의 막무가내 운전입니다. 도로야 막히든 말든 나만은 빨리 좀 가겠다는 저 택시. 이기주의 역주행의 끝판왕입니다. 여러 차들과 신호가 뒤엉켜 안 그래도 복잡한 교차로에서 진격의 후진을 감행하는 저 차. 누가 좀 말려줄 순 없나요? 잘 달려가는 호젓한 길. 이 차는 도대체 뭔가요? 오는 차 없다고 살며시 역주행하시나 본데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눈 감아달라고 부탁하시는가 본데 역주행을 어떻게 봐줄 수 있나요? 사고는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말 꼭 명심하세요. 제갈길 가는 지금 모습 이제야 정상으로 보이네요.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 건너라는 파란불 신호인데요. 막 길을 건너려는 어린아이 앞을 경적도 울리지 않고 쌩하고 달려나가는 저 차. 거의 살인미수급 신호 위반 택시인데요.
교통신호도 모르고 어린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낯뜨거운 양심불량 어른입니다. 제 가슴도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네요. 이 도로의 막무가내 무법운전 너무 무서워요. 네, 교통은 규칙이고 또 약속인데요. 네. 자동차를 자기 편한 대로 막무가내로 몰고 다닌다면 그건 이미 운전이 아닌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본 저 택시는 살인미수급 흉기라고 해도 전혀 심한 말이 아닐 듯한데요. 맞아요.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초록불 보행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는데 무시무시한 자동차가 바로 코앞을 쌩 하고 스쳐가는 것을 본 저 어린아이의 놀란 가슴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낯뜨거운 양심불량 어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또 그 어떤 서벌로도 쉽사리 용서가 안 되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우리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순서가 필요한데요. 우리들의 안전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수첩에 메모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재난구조 일선에서 땀 흘리는 천만 시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는 따끈따끈 쏙쏙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 핫클릭!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죽음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수직 통로는 화재 발생 시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 시 모든 연기는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스며들어 건물 상층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은 화염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화재 시에는 전원이 꺼질 수 있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거나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